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교육과정과 역사교육론 이론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자, 전 시간에 이제 역사교육론 관련된 이론 전에 관련된 내용이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죠. 여기에서는 역사교육론 이론 부분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역사교육 이론 부분은 세 개 책에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색 책, 그다음 파란 책, 그다음에 갈색 책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남색 책, 파란 책 관련된 내용들은 딱 기출 중심으로 해서 딱 떨어진 부분들만 보시면 돼요. 근데 갈색 책 내용도 기출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약간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 비판적 읽기 쓰기라든지 오리엔테리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예, 좀 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약간 꼼꼼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이 부분들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배우는 이 교수학습 이론 관련된 내용보다는 좀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들이 많다. 요 파트가. 예. 그래서 이제 어, 이 공부하기가 좀 약간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기출 주제도 해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이제 그 교육과정 역사교육 이론 기출 문제 분석표가 있는데 제가 이거 배치를 잘못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 분석표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지 마시고 그 앞부분에 있어요. 요거는 이건 따로 제가 이제 어, 보충 자료에다 수정 보충 자료에다가 첨부를 해놓을게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고 제가 이제 이거 강의 끝난 다음에 개정판을 또 만들 거든요. 개정판은 수정판을 만들 거예요. 수정판을 만들 때 다시 이제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교육의 의의와 특징이라는 장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역사교육의 목적론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교육의 목적론. 자, 역사교육의 목적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역사가 교육을 왜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야. 그래서 그 카페에 가보시면 게시판에 서로 간 논쟁이 있죠. 최근에 뭐 그 일사 지리 역사 도덕이 막 논쟁하면서 왜 자기 과목이 필요하냐 그런 걸 이제 논쟁하잖아요. 다 이런 것도 다 역사교육의 목적론에 속해요. 그러니까 역사교육을 왜 역사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역사를 왜 가르쳐야 하는가? 그런 그 질문에 답하는 그런 학문이다, 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걸 통해서 역사 교육의 목적을 밝힘으로써 그 역사 교육과의 가치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그 역사 교육 목적론의 주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 교육을 왜 하냐, 역사를 왜 배우냐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앞에 이제 녹색 책에서 그 역사 교육 목적과 연결시켜서 좀 보세요. 내재적 가치, 교육적 성격, 교양인의 자질, 민족의 주체성님, 역사의식 함양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 내재적 가치는 뭐 역사 교육로 역사 사고력의 함양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예. 요거 함께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사 교육의 목적론은 남색 책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뭐 이제 서로가 논쟁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중심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팅턴이나 그 다음에 또 하이트와 니 논쟁 를 이제 두 개를 중심으로 이제 받아볼게요. 접근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하이트 니 논쟁은 예전에 한번 18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럼 파팅턴의 의견을 볼게요. 파팅턴은 먼저 정통적 역사 교육의 목적을 소개를 해요. 세 가지 소개하는데 하나가 이제 문화유산의 전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덕교육, 그 다음에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증진. 이게 이제 정통적 역사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냐? 아니죠.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죠. 자, 왜 비판적으로 접근하냐? 자, 먼저 문화유산의 전승. 이게 민족주의 감정하고 연결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민족주의를 강조할 경우에는 배타적 중심의 자민족 중심의 경향을 흐를 수 있다. 그다음 도덕교육, 정통적인 그 교육관이죠, 역사교육관. 예.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 현재의 도덕이나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과거의 도덕적 교훈을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가치를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주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 꼰대들, 꼰대들 예전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했던 꼰대들의 어떤 경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요즘엔 젊은 꼰대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 증진.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얼마만큼의 과거 혹은 어떤 과거를 돌아봐야 할지를 분명하지 못한다. 어,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시점, 재현할 시점, 교훈할 시점들을 어딘지 잘 모른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지금 남북 분단 상태인데 거기에서 뭔가 그걸 교훈 얻으려고 해결할 교훈 얻으려고 저 후삼국 시대 때 그 분열 상태를 언급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어, 지금하고 실적이 좀 안 맞죠. 예, 그런 거 이제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통주의 교육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이런 그 교육관들은 어떤 경험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논리적으로 도출되지 않고 경험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비판만 했으면 안 되죠.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안을 제시한 바람직한 역사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문화유산의 전승이나 도덕교육,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 증진보다는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내재적 가치 있죠. 예. 사고력 개발에 바탕을 둬야 된다. 그 역사 이해를 증진하는 외재적인 보다는 사고력 개발 같은 내재적 가치 목적을 더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 외재적인 건 외부에 주어진 그런 것들이죠. 역사 교육의 본연의 본질보다는 외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형성된 목적을 얘기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만 니 논쟁간에 이제 볼게요. 요걸 이제 좀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를 이제 설명하고 나서 하이트 간의 니 간의 논쟁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음, 그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는 어, 짜장면하고 짬뽕밖에 안 팔아요. 그러면 A와 B라는 사람은 이 중국집에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짜장면과 짬뽕이죠. 네. 그래서 A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B는 짬뽕을 좋아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집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짜장면 외에도 이제 짜장면, 짬뽕, 그다음에 뭐 탕수육도 있고 팔부채도 있고 등등등등 많아. 그래서 여기에 C와 D가 있는데 이 C는 당연히 짜장면, 짬뽕 외에도 여러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자, 이 말은 이제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의 자유라는 것도 개인이 선택하는 자유도 사회적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요 지역에 살고 있는 A와 B는 어, 짜장면과 짬뽕만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근데 C와 D는 짜장면, 짬뽕 외에도 탕수육, 팔부채 등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그만큼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개인이 선택할 때도 결국에 사회가 주어진 그런 선택의 폭에 한해서만 결정하는 것이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 음. 그런 걸 일단 염두에 두고 하이트 이 간의 논쟁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하이트의 견해를 볼게요. 하이트는 역사 자체는 학교 교육과 구별되는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교과서 역사는 역사 교육 자체보다는 학교 교육 목적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 요때 이제 이 학교 교육이 뭐냐? 요게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사회과 교육 목적이 뭐냐면 민주 시민의 양성이야. 자, 민주 시민이라는 것은 양성하려면 뭘 전제로 하는 거죠?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양성을 전제로 갖고 이 다양성 입장에서 뭐냐면 학교 교육을 접근해야 된다. 역사 교육을 그런 거지. 역사 교육의 목적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이해는 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 교육의 다양성 목적. 그러니까 내가 그 민주주의 시민이라는 어떤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역사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민주주의 시민 양성, 다양성 목적인 민주주의 시민 같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어, 그래서 이제 가치 중립적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 역사라는 것은 가치 중립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에게 딱 객관적 사실만 파악을 해주고 그 외에 왜냐면 역사 교육에서 어떤 그 사회적 요구는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어,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객관성과 이탈성을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면 이 하이트의 견해에 대해 니의 견해에 대해 하이트는 어떻게 반박하냐면 그 네가 주장하는 가치 중립적 병역적 목적을 비판해요. 예. 역사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것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공격을 해. 왜냐하면 학생의 개인적 선택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근데 학생들이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된 가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제 했던 그 예를 좀 상기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A와 B라는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짜장면 짬뽕이 개인의 선택이라도 결국에는 사회가 짜장면 짬뽕밖에 그 가게에서 요구한 게 그 제시한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걸 선택한 거잖아. 근데 네 견해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민족주의라든지 뭐 나치즘, 인종주의라는 거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단 말이야. 그러면 A와 B라는 학생들이 어,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제 사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민족주의, 인종주의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하도록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학생들의 개인적 선택이라도 결국 사회적 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같이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앞에서 그 짜장면 그 탕수육이라든지 팔보채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해 준 것처럼 제시한 것처럼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념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야. 학교에서도 민족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등등을 막 선택을 제시를 해줘서 애들이 이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할 수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너무 그 학교가 가치 중립만 요구하면 사회에서 팽배하는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을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민주시민의 양성, 다양성을 강조해 민주시민의 양성 이런 가치관을 오히려 학생들에게 주어짐으로써 학생들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선택의 폭을.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와 하이트의 견해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학의 쟁점과 역사 교육을 볼게요. 역사학의 쟁점과 역사 교육. 자, 역사학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남색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공유 다시 해드릴게요.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역사학의 쟁점과 역사 교육은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 남색책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쟁점 내용들이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어, 그 7가지인가 그 논쟁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논쟁들 다 볼 수는 없고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제 좀 볼게요. 예.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역사의 방법과 교훈과 관련된 내용이야. 네. 역사는 방법과 교훈 관련 내용인데 그 역사 교육 목적에서 이제 교훈의 역사, 이제 현재 역사 관련된 내용인데 역사는 반복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관련된 내용이죠. 항상 그 역사의 반복과 교훈을 강조한 그 내용들 보면 서로 연결돼 있어. 반복과 그 교훈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서도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순환사관 있죠. 순환사관. 역사는 반복된다. 이걸 이제 전제로 했고, 그 일정한 기간의 유사한 역사적 양상이 반복되면서 근본은 변하지 않은 부분적인 변화로서 미래가 예측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어,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되고 현재 그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역사에서 간접적 교훈을 얻으면서 역사 사실 일반화를 깨울 수 있고요. 자, 이 수환사관을 좀 번역한 게 뭐냐면 나성형 수양사관이야. 나성형 수양사관은 진보사관과 결합됐어요. 예전에 이제 순환사관은 이렇게 이제 하죠.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역사가. 근데 이 나성형 수양은 진보사관과 관련돼서 진보사관의 역사 여기에서 계속 발전된다는 거는. 이거 어떤 식으로 발전하면 직선적으로 발전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성형 쪽으로 이렇게 발전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지만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고 그 한층 좀 더 높은 수준으로서 반복된 과정이 있다. 이게 역사의 주특이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번진법적 발전이죠. 그 번진법적 발전 딱 생각하면 마르크스가 생각하죠. 유물사관. 유물사관 인류의 역사가 생산력과 생산 양식의 변화인 생산수의 소유 관계에 따라서 계급과의 대립의 단계적 발전으로 반복된 역사다. 그래서 초창기 때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그다음에 노예 계급제 그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다음에 그 사회주의 사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사회지만 그 양상은 동일하게 그런 생산 수단을 둘러싼 그런 지배 관계와 피지배 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그 교훈의 역사, 그러니까 순환사관의 문제점을 좀 볼게요. 자, 인간성의 고정적 요소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반복해서 역사는 반복하고 한다는 그 순환사관의 전제가 인간의 인간성은 동일하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거죠. 자, 그 고정적 요소가 있지만 형성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 인간의 판단이 역사 형성에 크게 작용된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인간의 그 욕망은 인간성 그 누구나 다 동일하지만 그 쥐향기에 따라 인간의 욕망이 분출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분출할 것은 다 인간의 판단에 주관적 판단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인간성이 고유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어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문화적인 형성 문화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출할 것이냐는 방법과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주관적 판단의 개입 때문에 결국에는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라도 얻은 교훈도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개별적 인간의 판단이 개입됐기 때문이죠. 그 역사 의식은 사회와 현실에 적용하여 유명한 교훈의 판단의 시도는 교훈을 얻는 것이 역사의 탐구는 이 역사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목적은 연구의 목적은 어떤 사실을 밝히고 그걸 통해 역사 의식이나 역사 사고력을 개발시키는 데는 거지 교훈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훈은 그냥 부수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역사 수업의 시사점은 뭐냐면 역사 교육과 호용은 학습 목표가 아니라 탐구 활동의 결과로 획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과 호용 자체는 이 자체가 학습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거는 탐구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 얻은 부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죠. 예.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해가 이제 어, 여러 가지 문제가 형성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사교육 시사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가학성과 문학성 차이점 볼게요. 자, 이거 예전에 한번 그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에 좀 언급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역사 과목의 정체성을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게 7차 교육 과정 막 융합형 강조할 때 뭐 그때였어요. 예. 보통 이제 그 학교에서는 역사 교육은 이제 역사의 성격을 어떻게 보냐면 문학적인 성격과 과학적인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동시에. 그래서 요 정도 교집합 있는 부분이 역사학이야. 자, 근데 관점에 따라서 문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점에 따라서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죠. 예. 이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문학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역사학은 요게 또 문학성에 더 좀 가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예. 이거는 좀 관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 그 일반 사회과와 어떤 융합성을 강조하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요 역사학은 문학성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과는 과학성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요게 좀 초점을 맞춰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최근에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있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논쟁 중에 하나가 역사가 과학적이냐 문학적이냐 그 논쟁이야. 예. 그래서 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요런 거죠. 대표적인 안케사학이죠. 그 역사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같은 탐구 방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개념과 방법론을 역사에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적 추상적 법칙적에 관심이 있죠. 근데 이에 반해 문학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관적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포함되고 역사인식의 주관성을 개입을 강조하고요. 상상력과 직관을 통해 역사 인간의 이해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뭐 내러티브를 소수하고 그다음에 뭐 특수성, 구체성, 개성적, 일례적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앞에 이 두 가지 대입 관점을 서로 보충하는 절충론이 있어요. 자, 보면 역사 연구 및 서술 전체는 객관성의 정확성을 유지하지만 사료 검토나 이런 것도 역사 연구를 할 때 분석과 해석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논리적 사고와 함께 직관적 통찰력을 발휘해야 된다 의견이고요. 가사의 진위를 증명한 것보다는 전체적 종합 지향하고 사건의 유사성을 인정하지만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건이 있지만 역사에 반복되지 않는 전제도 동일성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도 있지만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역사학습의 시사점이 뭐냐?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뭐 두 개의 대입된 의견이 있으면 항상 중간에 절충하는 의견을 쓰셔야 돼요. 문학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측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탐구력과 직관적 상상력, 통찰력 양성을 추구하고 자료의 특성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을 하며 의미를 부여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절충하는 의견을 쓰셔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점은 뭐냐면 역사가와 역사의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역사가가 그 얼마나 이제 역사의식, 역사 지식의 어떤 현재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역사가가 역사의식과 이제 역사 지식, 역사가가 현재에서 문제 벗어나 갖고 객관적이어야 되냐. 어, 그거와 아니면 역사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딛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나도 역사 의식을 갖고 개입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요건 한번 보세요. 예,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논쟁점이 뭐냐면 역사에서 개인과 시대의 논쟁이에요. 예, 그래서 역사적 행위를 할 때 개인의 성향이 많이 작용되냐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맥락이 더 많이 작용되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볼 때는 개인과 시대를 같이 봐야 돼요. 개인의 성향과 시대적 흐름을. 그런데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역사 시대 구분을 볼게요. 다섯 번째 논쟁점이 이제 역사 시대 구분인데 이게 중요해.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역사 시대 구분. 자 그러면 시대 구분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거나 뭐 통론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런 것이 시대 구분이에요.
이 시대 구분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각 사람마다. 보통 이제 총 초기 때는 고대, 중세, 근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대 구분이었고, 후에 인제 뭐냐면 근세, 현대가 인제 추가된 거죠. 그래서 보통 5 단계식으로 인제 시대 구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시대 구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시간의 본질을 인제 좀 봐야 돼. 음. 그래서 역사적 시간의 본질적 특성은 지속과 변화이며, 시대적 시대 구분은 시대적 계기성과 단절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소상이다. 되게 어렵게 써 놨죠? 예. 그럼 역사적 시간의 인제 지속과 변화가 뭐냐라는 건 이제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인제 그 역사의 변화라고 얘기할 때요, 연화를 볼 때 이런 변화는 얘기하지 않죠. 예를 들어 갖고 창문에 물이 흘려요, 막 비가 와 가지고. 그래서 빗방울이 막 흐르잖아요, 창문에. 이런 것들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역사에서는. 그냥 단기적으로 뭔가 그냥 순간적으로 지각적으로 그냥 뭐 스쳐 지나는 거는 역사적 변화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냐? 거기에는 항상 지속이 같이 있어야 돼. 지속과 변화는 좀 약간 다른 말 같죠? 근데 역사에서는 다른 말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 어.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지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시대에 넘어갈 때 이 변화라고 하는 거야. 자, 조선시대라는 것도 있죠, 조선시대. 왜 조선시대 하면 조선시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냐면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조선시대가 뭐 1-2 년마다 막 사회적 성격이 막 바뀌면 우리는 이걸 변화라고 볼 수가 없어. 예. 나름대로 조선시대의 특징만큼 뭐냐면 그 특징들이 한 적어도 100 년, 200년 동안 유지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거를 어느 정도 지속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조그만 이제 변화들이 쌓여 가지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게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역사적 시계라는 시대라는 시간 의식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속적인 시간과 함께 그다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 것이 시대 구분이야. 그러면 이제 시대 구분을 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를 이렇게 얘기할 때 넘어갈 때, 고려는 우리가 이제 중세라고 하고 조선은 근대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고려라는 시간을 이제 시대를 이제 볼 때 나름대로 고려의 뭐야 나름대로 지속성이 있죠. 고려 연산은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으로 근세로 넘어가려면 고려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 이런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나름대로 고려 안에서 양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점진적으로. 그러다가 이게 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사회로 넘어가고 근세 사회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 조선에도 나름대로 이게 지속성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쪼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넘어가서 다음 시대에 넘어가죠. 그러면 고려한 사회의 이런 지속성이 깨지고 이 변화의 양적 누적부터 질적 전환해서 조선 넘어가는데 계기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대적 계기성. 이게 뭐겠어요? 예. 위화도 해군이죠. 그 고려당 사회가 어떤 성격이 유지되다가 간에 조금씩 좀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냐면 그 조선으로 넘어갔는데, 그 계기가 사건 이하도 사건이고, 그걸 계기로 해서 조선으로 해 갖고 넘어갔고 시대가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은 시대적 계기성, 위화도의 군처럼 이렇게 인제 시대적 계기성과 함께 단절적 변화도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 고려와 조선의 단절점이 있고요. 그리고 각 시대는 지속과 변화라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려나 조선이라는 그 지속성과 함께 간의 변화성이 생기고, 고려에서 조선 넘어간 처럼 위화도 해군이라는 시대적 계기성이 생기면서 고려와 조선이 다른 성격을 지닌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게 인제 그 시대 구분의 인제 내용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시대 구분이 왜 필요하냐? 그건 뭐냐면 역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네, 시대 구분은 역사를 시간적 변화에 따라 분류해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인제 이해하는 건데, 결국 이 시대 구분이라는 것도 인제 역사의 관점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다 이제 머릿속에 역사가에 의해 머릿속에는 작업가설을 통해서 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고대고 어떤 기준이 어떤 시대가 중세라는 거는 다 역사가의 어떤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그 특징은 아까 지금 시간의 특성과 지속의 변화를 이용하면서 시대 구분할 때는 시간적 계기성, 단절적입니다. 그래서 고조나 조선 시대 때 이런 지속성이 있으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었고 다음 시대로 단절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통적인 시대 구분은 뭐였냐? 3분법이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유형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중세 근대 삼분법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그 르네상스 시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르네상스인들이 자신은 이제 근대인이라고 하고 그 예전에 암흑의 중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중세와 근대를 분리시켰다. 단절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대성을 이제 강화하는데 근대성을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그 고대와 연결시켰어. 예. 고대와 근대를 연결시키고 중세와 단절시키죠. 그래서 이 중세는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고, 자, 그다음에 계몽주의 시대 때는 르네상스 역사관의 어떤 중세관을 계승해서 중세 문화를 평가 전환을 하죠. 근데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는 좀 다르죠. 낭만주의 시대 때는 중세 문화를 새롭게 인식했어. 그 중세를 창조적 시기로 봤죠. 그래서 그 단순히 고대나 근대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중세 나름대로 특별성이 있다. 특별성을 강조하죠. 이건 그 역사주의라고 하는데, 자, 역사주의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뭐냐면 낭만주의 역사주의가 견합이 돼. 그 중세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형성된 근대 역사학이야. 뒤에 얘기했지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관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서는 사분법이 추가돼. 현대가 추가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 사분법에다 또 오분법까지 있죠. 근세가 추가되죠. 근세가.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도 이제 사분법이 추가될 때 시대 구분의 논쟁이 이제 기준이 논쟁이 나는데 어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사분법이 추가할 때 시대 구분 논쟁 20세기 들어서죠. 이 시대 구분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정치, 사상, 경제, 문화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그리고 유럽의 중세 시작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렇게 있죠. 이거 뭐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피레네 학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중세를 4세기 때로 보죠. 게르만족의 이동. 근데 피레네 학파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보냐면 그 메로베우스 말기 때로 봐. 9세기 때 정도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나 바이킹이나 그런 세력들이 이제 지중해 지역을 설치고 다니면서 이 교통망이 다 차단이 돼 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중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근데 이거는 나중에 서양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그 시대 구분의 장점과 문제점이 뭐냐? 이거 외워 두셔야죠. 이거 기출에 나왔어요. 이게 시험 문제가 2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 객관식 때 1번 나왔거든요. 이게 2번 나왔어, 객관식 때. 근데 주관식 때는 1번도 안 나왔어요. 시대 구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어, 그 시대 구분 내용을 보면요. 잠깐만, 이게 왜 계속 공유가 중단되지? 잠깐만요. 아, 여기 보이네요. 제 지금 앞에 안 보여가지고 예, 다른 걸 띄워놓고 보니까 앞에 안 보여. 예, 다시 시작할게요. 자, 장점은 역사의 길잡이로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개별 사실들 역사적 범주, 고대, 중세, 근세, 근대란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역사에 유용하다. 그래서 잡다한 역사적 사실들을 체계와 논리를 부여해 역사 시기를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을 설정해서 역사 흐름의 전개와 일관성을 이해하고 시대별 역사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을 고대 그 근세, 중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결시켜갖고 이해함으로써 좀 더 역사를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점도 있어. 아까 이제 3분법, 그러니까 근대 현대까지 포함해서 4분법이 문제점이죠. 대개 보면 이게 제일 이제 비판점이 뭐냐면 서유럽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적용이 없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서구 기준이야.
되게 서양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대부터 시작된 이 삼분법은 유럽사에 동아시아사나 이집트 극도의 고대사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그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기준은 맞겠죠. 지리산 발견 이후부터는 뭐냐면 서양 중심으로 흘러다 보니까. 근데 근현대사 이전에는 뭐 고대라든지 중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기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근데 이걸 서양의 고대와 중세를 기준 가지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해결적인 역사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 중심의 사분법의 문제점이. 자, 예를 들어 갖고 유럽에서는 중세랑 시기를 10세기와 13세기를 같이 중세에 묶잖아요. 근데 엄밀히면 13세기, 10세기와 13세기 다르죠. 이게 과연 동질성을 파악할 수 있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게 시간적 기여기가 이제 300년 정도 텐데 17세기하고 18세기하고 지금 21세기가 동일한 그 시대를 묶어버린 거야. 후대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죠. 조선 후기 때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똑같아. 동일한 시각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중세다하지만 중세 사람들 시기마다 다 틀리다. 자, 일반적인 문화적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다양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단일 국가 역사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설정하기 없고 관점에 따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뭐 조선을 중세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근세로 보는 학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발전의 복수적 추상적 시대 구분은 타당한 신비성을 부여하는데 편견을 빠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역사교육 시사점을 볼게요. 자,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시사점.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사점이 뭐냐? 이 시대의식의 시대학습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고학년 학생이 접합해요. 요거 고학년 학생이 접합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났어. 그럼 고학년 학생이 왜 접합하냐? 시대 배경을 제대로 알려면 시대 구분하려면 그 역사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저학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배경 지식이 적죠. 그래서 대개 시대 구분은 고학년 학생에 접합하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소개해요.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역사고의 시사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장점, 문제점, 그 시사점은 꼭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꼭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그 역사 설명의 인과관계를 볼게요. 자, 역사 설명의 인과관계도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된 것도 있어요. 예,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볼게요. 자, 설명의 종류를 볼게요. 자, 설명의 종류는 기술적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적 설명이 있고요. 인과적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설명은 역사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때 하는데, 대략 뭐 1차 세계대전이 이렇고 저렇고 2차 세계대전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 설명이야. 개념적 설명은 이런 것들이죠. 가만모욕의 의미가 뭐냐, 뭐 조공모욕의 의미가 뭐냐, 이런 식의 개념적 설명이 있고, 인과적 설명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무슨 사회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1차 세계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공황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도덕적 설명은 가치관이 내포된 설명이죠. 어떤 인물은 나쁘다. 뭐 이순신은 영웅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이 어떤 도덕적 설명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설명할 부분은 인과적 설명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죠. 예. 자, 근데 이 인과적 설명은 그 과학적에도 있죠. 근데 과학적인 인과적 설명과 역사에서 말하는 인과적 설명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그 인과적 설명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과적 설명 다른 말로 인과적 요소라고 해요. 인과적 요소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역사에서 인과적 요소의 축출의 특성,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인과관계와 좀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통 과학적 인과관계에서는 뭐냐면 원인이 하나일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어서 물이 끓어. 물이 왜 끓겠어요?
100도가 되니까 물이 끓는 거죠. 100도가 끓는 거 외에는 그 원인이 없어. 그래서 어떤 결과에는 어떤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역사는 어떤 그 결과가 주어지면 현상이 주어지면 그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죠. 예. 그래서 다양성, 원인의 다양성. 그래서 이제 그 또 역사가들에 따라서 원인이 다양하게 이제 접근하죠. 뭐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등등. 그다음에 개별성은 뭐냐면 그 또 역사적 인과관계는 개별적인 성격이 있어요. 역사가의 서술이 개별적 특정 사건의 특정에 반드시 규칙적 패턴을 일반화돼야 한다. 그러니까 과학적 법칙처럼 어떤 법칙화돼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라도. 예. 등급성은 뭐냐면 역사가들이 이제 그 해석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 예. 근데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이야. 예.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원인도 있잖아요. 이 결과고. 그래서 중요한 원인 1차 원인이라고 하고 중요하지 않은 원인 또 2차 원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까운 원인이 있고 먼 원인이 있죠. 이게 근인이고 원인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 대혁명에서 이제 그 일어나기 전에 바스티유 사건이 일어났잖아. 이건 근인이 될 수 있고 앙시아네즘은 그 구조적 배경이니까 원인이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있고 그다음 사건의 구조적 배경이 장기적 원인과 또 직접적 원인 등등 이렇게 원인도 등급이 있어. 예. 등급이. 그리고 그 등급을 나눌 때는 그 역사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1차 원인과 2차 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뭐 어떤 학자는 프랑스 대혁명을 앙시아네즘 때문에 일어났다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뭐 재정 파탄 때문에 일어났다. 뭐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겠죠. 근본적 원인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인과의 특징은 뭐냐면 원인 규명 및 비중에 비교해서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원인이 더 많은 그 뭐냐면 요인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 성격이 있고 명료한 법칙이 수립하기 어렵고 자연과학처럼 필연성이 희박해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꼭 그래야 된다는 그 필연성이 희박된다는.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 제시보다는 상황론이나 사건의 내적 논리 왜 일어나는가보다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인과적 접근도 강조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술적 설명을 또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인과적 설명은 부수적이야. 역사에서는 인과적 설명이 주 원인 주가 아니라 부수적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내러티브와도 연결돼 있어요. 예. 내러티브 이론할 때도 좀 더 얘기할 텐데 인과적 설명은 부수적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 뭐 갑신점이나 원인보다는 갑신점이 어떻게 해서 더 진행되는가. 그 진행 과정을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법칙적 인과관계도 있지만 역사 인식이나 이해 도는 한 방법에 불과하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그 뭐 사회과학적 법칙 같은 것들 도입을 할 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명확한 법칙 수립이 없다는 거는 이제 그 역사 자체 내에서 법칙 수립하기 어렵고 사회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 경제학이나 정치학 이런 걸 도입할 때는 그게 이제 해서 뭐가 있지만 이게 어떤 역사의 한 방법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목적에 불과한 거다. 목적도 목적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가에 사용하는 원인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원인이라고 딱 명확하게 말하지 않죠. 책을 읽어보시면 뭐 그 이유와 원인, 뭐 동기와 원인이 혼돈돼 있어. 그리고 가끔 읽으면 사회적 영향이나 세력 요인도 뭐 원인처럼 이렇게 서술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과관계 사실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서 단순한 사고 습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절대 권력이 지내니까 경제 정치가 없으니까 절대 부패하고. 근데 모든 사건의 원인들 다 이런 절대 권력의 어떤 것도 있으면 절대 부패한다 이런 식의 공식으로 해갖고 막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 검증이 뭐냐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 인과의 특징이다. 그럼 인과관계에서 이제 유의점 보면 어, 첫째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전제 인식해서
인과관계 틀을 맞춰서 설명하는 방식을 재고해야 된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명료하게 정의된 인과적 설명이라도 내재적 요인에 간과해서 안 된다. 아, 단선적 인과관계 설정하기 어려운 역사 사건의 복합적 배경과 후속 영향을 규명해야 되고요. 인과적 설명은 역사 이해 및 설명 방식 하나의 가설로 인식하는 게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법칙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능성 측면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과적 설명 관련된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설명 방식 부분에 있어요. 예, 여기에서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요 기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언급된 거야. 요 부분요. 제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 이해와 감정이입인데 요건 뒤에 부분이 있어요. 예. 뒤에. 그래서 요 논쟁 일곱 번째 논쟁은 뒷부분에 감정이입 관련된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개론적 차원에서 그냥 읽어 보세요. 요 부분은. 그 역사 변화의 의식과 아 역사 교육학과 역사 교육과 역사 교육학은 검은책에 있는 내용이야. 검은책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역사 변화 의식은 앞에서 언급한 그 시대 구분 있죠. 시대 구분과 연결돼서 이제 좀 보충 자료로 이제 적어 놓고요. 그다음에 그 역사 교육하고 역사 교육학은 방법 중심서, 내용 중심서 있는데 요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냥 기출 나오지 않았고 아 한번 읽어 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검은 책도 있고 파란 책 일부분이 있어요. 예. 요건 건너뛸게요. 예. 건너뛰고 요거 내용 중에 방법 중에 건너뛰고 뒤에 넘어가서 역사 교육의 구분부터 볼게요. 예. 제가 이제 읽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은 건너뛰는 식으로 설명할게요. 그 나머지 부분은 각자 읽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설명한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역사 교육의 구분은 이동희 씨가 인제 했던 건데 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파란 책. 이게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언급한 건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란 책 보시면 딱딱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요런 부분은 꼼꼼히 봐 두셔야 돼요. 자, 역사교육 구분의 이동희 씨는 이제 내용적 명제, 설명적 명제, 교육적 명제 이런 식으로 역사 교육을 나눴고요. 자, 내용적 명제는 뭐냐? 역사 지체의 내용이야. 역사 지체.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네. 그 설명적 문제는 역사의 본질의 특징을 규명하는 거죠. 역사 이론, 역사 철학 및 역사 교육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유물사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설명적 명제에 속하겠죠. 교육적 명제는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 역사를 가르친 행위 및 직접 관련된 명제, 교수학습 방법, 되게 역사 교수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설명적 명제하고 교육적 명제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메타이론이다. 역사 교육에서 메타이론은 뭐냐면 그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그 뒤에 있는 그 넘어서의 어떤 배경적 설명이나 배경적 이론이나 교수학습 방법이죠. 메타라는 게 뛰어넘는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내용에 뛰어넘어서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이나 철학이나 교수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만다. 그래서 설명적 명제와 그 교육적 명제는 그 역사 교육이 추구하는 메타 이론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 슐만의 이론이야. 자, 슐만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이 부분은 이 슐만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슐만은 그 역사 교육을 이제 역사 그 내용 지식을 역사 지식을 7개로 구분했어요. 근데 뭐 7개 다 필요 없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제 3개죠. 3개. 예. 그래서 내용 지식, 그다음에 교수 내용 지식, 그다음에 교육 과정 지식. 요거 꼭 외워 주세요. 예. 자, 그 내용 지식은 뭐냐면 교사의 지식의 범위와 구조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교과의 기본 개념 원리와 그다음 방법론적 지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자, 그 교과의 기본 개념 원리는 쉽게 말해서
그다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내용 지식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얘기하면 돼요. 내용. 뭐 동양사, 서양사, 그다음에 한국사의 내용도 있죠. 그걸 통해 뭐 사실의 특수성과 다양성, 사실과 해석과의 상호관계, 증거에 따른 역사 해석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용에서 배우죠. 방법론적 지식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방법론적인 학문적인 방법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학문 방법론, 교수 그 학문 연구 방법론이야. 그러니까 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 탐구학습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런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내용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걸 주장하는 어떤 이론적인 전개 절차 같은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사료나 이용해 갖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 작업도 사료 분석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감정이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학문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될 거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상이한 주제와 견해 정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용 지식은 첫 번째로 그 내용 자체,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 방법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럼 교수 내용 지식인데 이제 슐만은 교과 특정적 교수 지식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슐만은 어떤 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야. 예. 그래서 교과 내용을 잘 알아야지만 교수 학습법을 잘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방법 중심서와 그 내용 중심서 이분법을 극복했어. 예. 그래서 방법 중심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약간 좀 설명해야 되겠다. 내용 중심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역사 교육이 무엇인가 내용을 되게 중점 여기는 거고요. 방법 중심서는 내용보다는 무엇을 가르치고 보다는 어떻게 가르치냐 방법을 강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둘이 대립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용 중심 방법 중심서를 합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용 중심서에 초점을 맞췄어. 예.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잘 알아야지만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수 내용 지식은 방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지만 교수 학습 방법을 잘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교수 내용 지식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방법 중심에서 비판하고 내용과 방법의 이분법을 극복해서 나름대로 그 교수 내용 전문가와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을 구별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알아야지 어느 정도 잘 가르칠 수 있다. 내용 중심에 입각해서 교수 내용 지식을 강조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가르치기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방법을 강조했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요 이론의 특징은 교사와 교수를 뭐냐 구별했어요. 여기 내용을. 그래서 교수는 이제 교수 내용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예. 근데 이 교사는 뭐냐면 내용 지식도 알아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돼. 내용과 방법. 그래서 교사는 내용과 방법을 동시에 알고 하는 사람으로서 교수 내용만 전문한 교수와 좀 차별성을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교수 내용 지식의 배경이고요. 여기가 내용이야. 여긴 배경, 내용. 자, 요거 외워 두셔야죠. 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 요거 쓰라고 하는 거 보면.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시고 학생들의 교과를 이해하게끔 제시하고 유용한 조직하는데 유용한 아이디어 유추, 운율, 지구 예정의 방식이고요. 특정 주제에서 쉽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 다양한 연령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오해와 편견, 학생 인지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요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교과도 알고 교과 내용도 알고 그리고 그 교과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적 지식도 다 아는 것이 교사고 이 교사는 교수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교수 내용 전문가만 교수와는 좀 차별점이 있다. 전문가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수 내용 지식도 방법 중심설보다는 내용 중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얼마나 많이 알아야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잘 알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입장이야.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교육과정 지식 관련된 내용 볼게요. 교육과정 지식은 어 이것도 예전에 하면 기출문제 나왔죠. 일정한 단계나 어떤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환된 1년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차 교육과정, 뭐 지금 개정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과나 다른 학년의 주제로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 인플레이션 개념을 세계사 수업에 활용한다는 거. 요거는 이제 그 경제적 개념이죠. 요걸 세계사 수업에 활용하거나 그다음 1학년 국사 지식을 또 2학년 근현대사 이용하는 거. 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또 2학년 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출마의 분류를 정리해 보면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이 있고 내용 지식은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가르치는 연구하는 방법론적 지식이 있고 교수 내용 지식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사가 교수와 다른 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과정 지식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과 교육과정 지식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신입교사와 경력교사 차이점이야. 이게 예전에 나왔어. 이건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관련된 예문들이 있는데 그 신입교수와 경력교사 차이점 써나고 서술하시는 차이점 서술하시고 관련된 내용이 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걸 이제 노란 책 기준을 어떻게 써야 되냐? 교수 내용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점의 소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뭐냐면 교수 내용 지식은요. 예. 그래서 교과 지식이나 내용 지식은 어, 신임 교사와 경력 교사 큰 차이점이 없지만 그걸 어떻게 아이들에 전달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 경력 교사가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기 위한 내용지를 재구성하기 기회 차이. 얼마나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많냐, 그러니까 그 가르칠 수 있는 경험들이 많냐는 적용에 따라서 차이다. 관점과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달라진다. 교수 내용 지식의 관점을 갖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을 재구성하기 위한 어떤 기회가 있느냐. 신임 교사도 적을 수밖에 없죠. 지금 곧바로 들어와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외워두세요. 이것도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 넘어갈게요. 자, 연구 방법 넘어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야. 네, 첫 번째 인증번호 60번입니다. 자, 이 연구 방법론은 이제 뭐냐면 그 역사를 연구하는데 방법론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학습 방법론이 아니라 연구하는 방법론이야. 역사학에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연구 방법론이 사료와 사료 비판이죠. 보통 역사학자들이 사료나 사료 비판을 통해서 역사 연구하고 어떤 역사 사실을 해석을 하잖아요. 이런 그 방법론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연구 방법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적 아니 그 역사 연구 방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현장 연구, 뭐 연구 기법, 양적 연구, 뭐 질적 연구 이것도 연구 방법에 속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방법론의 그 내용은 역사학자나 역사 교육학자가 어떤 그 뭐냐면 교실 현장이나 역사를 연구할 때 연구하는 방법론과 관련된 거다. 아,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탐구학습이나 이렇게 이제 주지학습이나 이런 교수학습 그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역사학이나 역사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 연구 방법론은. 첫 번째 볼게요. 사료와 사료 비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료의 개념의 종류를 볼게요. 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죠. 이 관련된 내용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사료의 종류의 기준을 보면 성문성, 목적성, 동시대성 이렇게 여러 기준을 분류할 수 있어요. 성문성은 말 그대로 이제 문자로 적혀 있느냐 안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자로 적혀 있는 문자 사료가 있고 적혀져 있는 비문자 사료가 있죠. 자, 문자 사료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비문자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피라미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기 뭐 만리장성 이런 것도 다 비문자 사료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목적성은 내가 후대에 이걸 남겨서 어떤 그 후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걸 고려해서 쓰냐 안 쓰냐가. 자, 예를 들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걸 만들어서 후대에 이제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예를 들어 패총 같은 거 있죠. 패총은 이제 그거는 그냥 쓰레기잖아. 예, 그 사람들이 이걸 후대에 남겨서 뭔가 의미를 주기 위해서 남긴 게 아니죠. 그냥 먹다 보고 이제 버리다 보는데, 후대 사람들이 목적성 없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게 사회 가치가 있으니까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자, 동시대성은 사료가 쓰여진 시점과 어, 일어난 시점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요 기준에서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나눠요. 예. 그 1차 사료는 그 쓰여진 시점과 뭐냐면 발생한 시점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뭐냐면 저작물 1차 사료가죠. 그 안에 담겨진 역사 사실이 일어난 것과 같은 시기에 쓰여진 시기 제작된 유물과 쓰여진 저작물을 1차 사료라고 하고요. 자, 2차 사료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시기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대개뭐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편집한 이것이 2차 사료예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우리나라 이제 그 상고사 관련된 사료 중에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있어요. 자, 삼국지는 이제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있는데, 자, 어느 게 1차 사료고 어떤 게 2차 사료일까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1차 사료가 되죠. 그래서 진수의 삼국지 위지동의전 그 동시대 사람들이 쓴 거고, 삼국사기는 그 후 천년 후에 사는데 김부시 쓴 거야. 예. 그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쓴 게 2차 사료죠. 예, 이걸 뭐냐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1차 사료 넘어가면 1차 사료는 역사가에게 원론적인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주는 기본 자료로서 역사가 해석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다만 예의적으로 이제 학계 간습상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1차 사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예. 이거 엄밀히만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2차 사료잖아요. 근데 왜 이걸 이제 1차 사료처럼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1차 사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전에 자료가 없어. 다 중국 쪽 사료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록 2차 사료지만 1차 사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1차 사료로 보는 관점이 있고, 활용에 따라서 1차 사료가 되고 2차 사료가 될 수 있어. 이거 기초에 나왔던 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풀었던 거죠. 자, 예를 들어 유독공의 발해고 같은 경우에는 발해고 자체는 발해의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유독공은 조선시대 후기 때 사람이죠. 19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존의 발해의 역사를 자료를 보고 정리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를 정리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1차 사료가 되겠죠. 자, 근데 유독공의 어떤 역사관을 뭐냐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예요? 유독공 역사관 자체니까 이건 2차 사료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따라 쓰에 따라서 1차 사료, 또 2차 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2차 사료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시기와 나중에 만드신 그 사료 자료인데, 자, 1차 사료에 대한 설명이나 판단, 견해, 의견 등이 담고 있는 것이 2차 사료다. 그래서 이제 1차 사료와 2차 사료 차이점을 보면, 자, 1차 사료는 직접적 증거라면 2차 사료는 상황적 증거고요. 1차 사료는 목격자의 생생한 증거라면 2차 사료는 전문 자료, 그러니까 전해드린 자료예요. 예. 그래서 1차 사료는 직접 보고 쓴 거고, 2차 사료는 뭐냐 한 단계 건너서 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는 1차 사료가 더 신뢰성 있는 거죠. 2차 사료보다. 예. 자, 사료 비판과 분석을 볼게요. 요거 꼭 외워두세요. 기초에 언급됐던 부분이죠. 예.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역사 사실을 이제 밝히잖아요. 과거 인간 활동은 다 역사 사실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한 기록물들이나 유물 유적도 있으면 이걸 이제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중에 역사 진실을 꺼내. 이게 역사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그 사실은 그냥 일사자잖아. 여기는 사학사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두고 나름대로 사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
사실을 말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자, 외적 비판은 뭐냐면 사료가 주어졌어. 예. 그러면 사료의 진위 여부를 가진 점. 이 사료가 진짜 쓰여진 거냐? 그 당시에.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진 거냐? 아, 조작된 거냐? 이걸 보겠죠. 그래서 이 역사적 비판은 사료들 역사 연구의 자료 이용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고 그다음에 하급 비판이야. 사회 당조에는 의미를 검토하지 않아요. 예. 인적 학문의 도움을 필요하고 금속학, 문자학, 계보학, 화폐학, 연대학, 탄소연대 친척법을 구분하는 거죠. 특히 탄소연대 친척법 같은 경우에는 그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 거죠. 예, 그거고 되게 이제 7만 년까지 이게 탄소연대 친척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고고학을 연구할 때 이제 많이 쓰이죠. 예. 자, 그러면 외적 비판 과정을 볼게요. 자, 먼저 사료의 저자나 작가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사료의 연대를 확정하죠. 1번과 2번은 기획과 니은인데 잘못 보겠네요. 예. 자, 기획과 니은은 원서류의 진본 여부를 가진 거야. 원서의 진본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진본이라고 이제 판단을 되면 세 번째 단계 넘어가요. 세 번째는 원저작자의 보존 상태를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진본이라도 나중에 그 내용이 일부가 조작될 수 있고 위작되거나 포절되거나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가져내는 거야. 예.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가져내냐면 사료들에 드는 문제의 부분적 차이점을 더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원물 복구 시도를 한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삼국사기는 삼국사기보다는 그 고려시대까지 이전까지는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됐냐면 삼국사의 삼국육사는 그렇게 기록됐어요. 우리 순서, 우리 문법 순서로 기록됐어요. 근데 우리 문법하고 그 중국 문법이 다르죠. 조선시대 때는 중국의 문법에 따라서 기록을 했어. 순서가.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근데 이제 고대 시대 때, 그러니까 고려 시대 이전에 쓰여진 사료가 발견됐는데 고려 시대에 쓰여진 이전의 사료가 이제 발견됐는데 쭉 나가다가 이 중국식 문법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나라 문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순대로 나온 게 아니라 중국식 문법이 나오면 이거는 요 부분은 중국식 문법의 한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은 조선시대 때 위작됐을 거야 볼 수 있죠. 요 부분만. 그래서 그 고려시대에 쓰여진 책이라도 중간에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필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위작하는 부분을 그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이 필요했던 거야. 문법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알려면 문장학 같은 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 탄소연대 측정법 같은 그 이런 것들 이제 탄소연대 측정법 같은 걸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외적 비판은 사료 비판이긴 하지만 인적 학문에 도움이 필요해요. 진위 여부나 포절이나 이런 것들 알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비판 넘어갈게요. 내적 비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그다음 텍스트 비판과 문맥 비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내적 비판은 이제 뭐냐면 사료 내용을 분석할 그 신뢰성을 유지하는 작업이에요. 보통 어, 사료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에요. 상급 비판하는데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구분하는 내용을 보면 저작자의 이제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구별하는 게 소극적 의미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축자적 의미와 첨단 의미를 구별하는 거예요. 저작자의 이제 저자의 이제 능력이나 자격을 구분하는 건 뭐냐? 자, 어떤 사료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비판한 내용을 보니까 8살짜리 꼬마가 쓴 거야.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신뢰성이 확 떨어지죠. 네. 이건 이제 6살 쓴 꼬마가 쓴 그 메모장인데 그걸 보니까 이게 그 사회적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구분하는 게 소극적 의미고 적극적 의미는 축자적 의미와 이제 첨단 의미를 구분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너 잘났다. 음.
자, 이 말을 천년 후에 사람들이 딱 발견했다고 해요. 네. 그럼 우리가 너 잘났다는 의미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깝치냐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축제적 의미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다 의미죠. 예, 축제적 의미는 너 잘났다는 그 잘났다라는 그 의미야. 그냥 표현 그대로. 이게 축제적 참다 의미는 너가 얼마나 잘났냐 그런 얘기죠. 근데 천년의 사람들이 그 글을 볼 때 그걸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뭐만 보겠어요. 축제적 의미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예전에 사료를 볼 때 그 사료에 깔려 있는 그 의미와 포면적 의미야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그 첨단 의미가 구분이 안 돼. 포면적 의미만 이제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적극적 의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용어가 포면적 의미 외에도 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첨단 의미라는 거. 이게 축자적 의미야. 예. 이게 적극적 의미야. 예. 그래서 포면적 의미는 축자적 의미와 그 밑에 깔려 있는 첨단 의미를 아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내적 비판의 종류를 볼게요. 텍스트 비판과 문맥 비판인데 요게 중요하죠. 특히 문맥 비판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문맥 비판이 어떻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냐면 역사적 사실이 주어지고 그 역사적 사실에 맞춰 가지고 문제를 푸는 내용이 있어요. 예.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 분석할 때 더 얘기할 텐데 자, 테스트 비판은 사료의 신뢰성을 이제 결정하는 작업이죠. 아까처럼 소극적 의미와 연결돼요. 그리고 사료의 의미와 무의식적 거짓된 잘못이나 내용, 가정, 말들과 섞여 있는 걸 그러니까 적극적 의미와 연결되죠. 그 축제적 의미와 첨단 의미를 이제 구분시키는 것들. 그래갖고 이제 강개토 대왕비에 뭐 백잔이라는 말을 듣다. 백자는 백제를 낮춰서 말하는 거잖아. 그걸 의미하는 거를 아는 거. 이런 것도 텍스트 비판이야. 그러니까 텍스트 비판은 텍스트 자체나 텍스트에 쓴 저자를 분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텍스트를 알려면 텍스트 자체 내용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어떤 사회 경제적 맥락도 알아야 되거든요. 정치적 맥락도. 그래서 문맥 비판은 사회에 나타나는 문맥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고 단순히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해석을 넘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료가 만들어진 당시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유의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독재 정부 시대 때는 어떤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글을 안 쓰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알아야 돼. 우회적으로 글 쓰게 만들거나 예,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전두환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이렇게 있는데 뭘 김대중이나 김영삼이란 말을 안 썼어요. 예, 보도 지침을 내 갖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썼냐면 야권 인사, 재하 인사 이런 식으로 썼어. 예. 자,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 이 사람들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 그 당시 보도 지침을 내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분맥 비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문화적 환경을 유의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정리 얘기하면 강개토 대왕비가 이제 발견됐어요. 자, 강개토 대왕비가 발견됐는데 강개토 대왕비문에 어떤 발견됐는데 거기 보면 글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예. 마모된 글자도 많겠죠. 그 마모된 글자들을 원상 때 복구했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외적 비판이 되겠죠. 그리고 다 이제 어느 정도 복구를 했어. 그리고 이제 텍스트 비판은 뭐냐면 강개토 대왕의 거기에 동의매금 같은 것도 있죠. 이 글을 이제 뭐냐면 어 있는데 강개토 대왕의 이제 동의매금보다 이걸 얘네. 음. 백잔이라는 글자를 발견했어. 아까 지금 얘기했죠. 예. 백잔을 토벌했다는 내용이 있죠. 백잔의 의미는 이거는 백제 사람들이 그 당시 어, 백제를 낮춰말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텍스트 비판이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강개토대의 신묘조 기사 있죠. 신묘조 기사를 보고 이건 외가 침입한 게 아니라 고구려가 주체로 침입했다. 그래서 외는 그 당시 뭐 국가 발전이 늦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문맥 비판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사료 해석의 유의점 볼게요. 요거 외워두세요. 요것도 09년 2차 기출문에 나왔는데 파란색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단순한 문장의 함축된 의미를 넘어서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요. 사료가 과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전하는 과거의 사실은 불완전한 경우가 있다. 왜냐면 사료 자체가 그 사료가 쓰여진 사람들 의해서 왜곡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감정이 갖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뭐 사실을 좀 왜곡시킬 수 있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돼. 예. 그리고 사료가 이제 전해지는 과정에서 훼손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가 쓰여지지 않는 그 사실들이 있겠죠. 예.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구조적 상상이 필요한 거야. 보관이나 삽입이나 감정이입이나 등등이 필요한 거죠. 이걸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사료를 볼 때는 사료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료 비판을 해야 돼. 예. 왜냐하면 사료 자체 내용에 자신의 그 팩트와 견해도 같이 있고 사료를 만든 사람들이 왜곡되는 것도 많고요. 사료 내용이 사실 사료 내용은 사료를 이해하는 사람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사료 해석의 유의점 꼭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에 함축된 의미를 넘어서 사회 문화적 의미를 해석할 것. 그러니까 문맥 비판할 것. 그러니까 사료가 과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사실이 불완전한 걸 많다는 거. 예, 전하는 과거의 사실 자체가. 왜냐하면 사료 자체가 되게 불완전한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료 비판 그리고 뭐 구조적 상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료 비판 항상 해야 된다는 거. 예. 세 가지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러면요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2번 있고 와인버그의 발견법을 좀 볼게요. 와인버그의 발견법. 예. 이게 잠깐만요. 표시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표시가 좀 잘못. 이거 좀 곤치세요. 요거를 요걸로 곤치는 게 낫다. 2번으로. 예. 이게 2번 있고 3번을 곤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큰 번호로. 예. 자, 요거는 갈색책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사료 비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사료가 불완전한이고 왜곡된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사가가 이제 해석을 통해서 사료를 이용해서 어떤 역사 사실을 그 뭐냐면 추론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을 제시한 게 와인버그의 발견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